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이주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혼합현실 응용을 위한 모바일 딥러닝 플랫폼이라는 세미나이고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간단히 드리고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금은 인간중심 컴퓨팅 연구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이영기 교수님 연구실 밑에 지도를 받고 있고요. 석사과정과 학사과정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있는 연구소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혼합현실과 모바일 딥러닝 시스템 관련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이 세미나 발표 자료가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제 추후의 연구들에도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연락 주실 일이 있으시면 이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혼합현실 혹은 믹스 리얼리티 또는 MR 이라는 응용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 또는 가상 미디어를 굉장히 실감나게 결합을 하고, 그 안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상호하면서 굉장히 높은 몰입도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MR이라는 게 굉장히 응용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것처럼 현실 공간 위에 이런 뭐 포켓몬고처럼 가상의 컨텐츠를 띄우는 그런 AR,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응용부터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인 어그멘티드 버추얼리티,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상 공간 안에 사용자가 들어가서 뭔가 자유로운 행동들을 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응용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서비스화 이런 비디오들이, 이런 예시들이 대표적인 혼합현실 응용 서비스들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그냥 간단히 샘플로만 트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현실 공간 위에 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오버레이를 해가지고 직접 현실 공간에서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하는 이런 게임을 하는 응용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공장 같은 데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해야 될 때 원격에 있는 다른 기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는 뭐 리모트 서포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응용들이 이런 실제로 이제 혼합 현실 응용의 실제 서비스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런 뭐 재미나 유흥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걸 넘어서 의료, 보안, 뭐 상업 이런 뭐 여러 가지 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고요. 시장 가치도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MR 응용들을 위한 하드웨어 기기들도 여러 회사들에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MR 응용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MR 응용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뭔지를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MR 응용을 되게 사용자가 되게 높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가상의 들을 현실에 섞을지를 결정인데, 그걸 위해서 사용자가 지금 있는 현실 공간을 굉장히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공간 안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그리고 평면들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가상 미디어들을 어떤 식으로 합칠지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 공간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실제로 결합을 할 가상 미디어 컨텐츠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이미 그냥 한번 딱 3D 미디어로 만들어진 스태틱한 현실 물질, 그런 응용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현실 공간을 분석하고 가상 미디어들을 만들고 나면 실제로 이거를 되게 몰입감 있게 둘을 합쳐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합칠 때도 뭐 흔히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이걸 렌더링을 해줘야 사용자가 이걸 진짜라고 굉장히 몰입도 높게 느낄 수 있고, 또한 이런 현실 공간의 이런 조명이라든지 다른 물체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서로 뎁스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가릴 것인지, 뭐 이런 오클루전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잘 분석을 해서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해줘야 이게 굉장히 사실감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렌더링된 가상 미디어 컨텐츠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이런 손 움직임 또는 눈 움직임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트래킹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최신 동향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딥러닝 기반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MR 응용의 핵심 요구사항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다수의 복잡한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DNN, 딥러닝 모델들과 렌더링 태스크들을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나오고 있는 이런 소형 MR 기기들, 자원 한정적인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지 AR 글래스라든지 VR 헤드셋 같은 굉장히 자원이 한정적인 모바일 기기에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잘 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 미래형 MR 응용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용자가 고속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거를 고치고 싶어서 본네트를 열어봤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정비공에게 AR 글래스를 끼고 자기의 차의 본네트 화면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거를 이제 받으면은 받는 요 원격 정비공의 VR 헤드셋에서 이런 개별 그 차량 부품들을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에서 분리를 하고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가상 공간 위에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주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정비공이 차량의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차를 고칠 때 어느 부분에서 지금 어느 소리가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알면은 굉장히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카메라 피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실시간 오디오까지 같이 전송이 되고 음원들을 다 분리를 해서 각 음원들이 지금 각 소리들이 지금 어느 부품에서 다 매핑해주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정비공이 손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이 부품을 여기로 이렇게 옮겨봐라 그런 식으로 움직임은 운전자에게도 실시간으로 되고 이걸 기반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교감하는 듯하게 실시간으로 문제 해결하는 이런 응용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앞에 저희가 4가지 정도의 MR 응용의 요구사항에 대응되는 요 실제 응용에 대해서 요 실제 원격 정비 응용에 대해서 태스크들을 매핑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은 요 발표에서는 약간 생략을 하겠지만 이렇게 뭐 카메라 피드로부터 물체들의 영역들을 다 분리하고 이걸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또 이런 음성에서 각 개별 그 소리 음원들을 분리를 해서 그 어떤 지금 물체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매핑을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안에서 이렇게 3차원으로 재구성된 물체들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요 원격 정비공의 손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그에 따라 반영이 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최신 DNN 기반으로 한번 어느 정도의 연산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돌려야 되는 VR 헤드셋 같은 이런 소형 모바일 기기의 가용 자원량은 얼마가 되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DNN 연산과 굉장히 무거운 렌더링 연산이 수행이 돼야 되는 반면에 디바이스가 지원할 수 있는 가용 연산량은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실시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연산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최적화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고요. 다음 몇 슬라이드에서는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플랫폼들은 어느 수준인지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이런 여러 가지 MR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 믹스 리얼리티라든지 믹스 리얼리티 툴킷 유니티 같은 프레임워크들이 대표적이고 구글의 AR 코어, 애플의 iOS에 제공되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AR 킷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미래형 MR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툴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이런 기본 물체를 배치하고
이 위에서 그냥 사용자가 컨트롤러 기반으로 간단한 뭐 클릭을 하는 정도에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다수의 복잡한 DNN을 실시간으로 돌리는 기능들은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최근에 이런 자원 한정적인 모바일 기기에서 딥러닝 모델들을 돌리기 위한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구글의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든지 애플의 코어 ML, 알리바바의 MNN, 샤오미의 메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각자 그 IT 기업마다 하나의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최적화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응용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최적화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게 굉장히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단일 DNN을 시스템 자원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최적화되게 수행하는 그런 상황을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DNN과 렌더링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이런 MR 응용을 지원하기에는 현재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실험들을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흔히 이런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에서 모바일 GPU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4가지 정도의 DNN을 이렇게 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DNN을 돌렸을 때와 이것들을 동시에 같이 돌렸을 때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이 separate execu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개별 DNN을 각자 돌린 다음에 그 레이턴시들을 그냥 각각 표시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최신 DNN들이 굉장히 좀 최적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한 100ms에서 200ms 언저리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돌 수 있고, 이 각각 딥러닝 모델들의 요 추론 연산 시간을 다 더해보면 조율을 완벽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이 시스템이 전체 이 딥러닝 모델들을 한 2fps 정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완전히 그 몰입감 있는 응용을 위해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응용을 만들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돌리기 시작하면 이런 여러 DNN들이 GPU 자원을 경쟁을 하게 되면서 DNN 연산 수행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제 왜 이게 그냥 개별 DNN 연산을 합한 것보다 더 길어지는지, 왜 특별한 이 검은색 모델이 더 경쟁을 많이 겪는지, 이런 것들은 제 뒤에서 한번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다중 DNN 연산이 GPU 자원을 경쟁하면서 DNN 인퍼런스 속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DNN들이 서로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돌고 있는 렌더링 태스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프레임을 실시간으로 화면을 렌더링하는 이런 상황에서 DNN을 백그라운드로 같이 돌렸을 때 카메라 프레임의 렌더링 프레임 레이트를 저희가 그려본 그림인데요. 카메라가 하나만 돌게 되면 보통 저희가 안정적으로 30fps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서 이렇게 DNN들이 하나하나 더 추가가 될 때마다 렌더링 프레임 레이트, 절대적인 그 평균적인 프레임 레이트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프레임 레이트의 편차가 굉장히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런 프레임 레이트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만 딱 켜져 있을 때는 안정적인 30fps인데 반해 DNN들이 여러 개가 추가되게 되면 굉장히 변동이 요동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보게 되면 굉장히 렌더링 결과가 막 뚝뚝 끊기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용자의 그 몰입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렌더링과 DNN 사이에서도 이런 심각한 자원 경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요걸 듣고 나시면 이제 몇몇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걸 왜 다 모바일 기기에서만 하냐, 이걸 뭐 클라우드로 무거운 이런 연산들을 보내고 결과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런 모바일 MR을 위한 모바일 딥러닝 워크로드에서 쉽지 않습니다. 요 워크로드는 여기는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뒤에 소개해드릴 이런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사람을 찾는 데 필요한 한 3가지 정도의 DNN을 시각화한 것인데요.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많은 씬에서 개별 얼굴들을 다 이렇게 인식을 하려면 굉장히 고화질 이미지에 대해서 DNN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저희가 그냥 상용 무선 네트워크, 실내 와이파이 그리고 뭐 실외 LTE 또는 5G 네트워크에서 실험을 해보면, 일단 이런 고화질 이미지를 그냥 로우 이미지 포맷으로 클라우드에 보내고 딥러닝 연산들을 다 처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전체적인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가
굉장히 빠른 실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한 3fps, 0.3초니까 한 3fps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실외 환경에서 돌리려면 레이턴시가 굉장히 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이미지를 그러면 뭐 JPEG이나 뭐 H264 같은 이미지나 비디오 코덱을 이용해서 압축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도 말씀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경우에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레이턴시는 현저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애큐러시가 동시에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압축하는 데서 압축된 이미지에 대해 딥러닝 모델을 돌리는 과정에서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하면 이런 굉장히 MR 응용을 위한 모바일 딥러닝 워크로드가 그냥 온 디바이스에서 다 수행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클라우드로도 오프로딩을 해서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제 지도 교수님 그리고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이런 굉장히 몰입도 높은 MR 응용을 위한 모바일 딥러닝 플랫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되게 창의적인 MR 응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런 좀 되게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플랫폼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기반으로 실용적인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요 플랫폼 시스템 그림이 저희가 목표로 하고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딥러닝 플랫폼이고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핵심 기능만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런 굉장히 무거운 MR용 그 연산 워크로드를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를 굉장히 협력적으로 유연하게 잘 활용을 해서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존에 있던 이런 범용적인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보다 굉장히 이런 MR 응용에 특화된 최적화 기술들을 통해서 이런 MR 응용들을 효율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는 모바일 딥러닝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뭐 애플리케이션 또는 뭐 미들웨어, OS 한 레이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크로스 레이어로 굉장히 엔드투엔드 시스템 최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그런 큰 연구 목표를 가지고 저는 최근에 이 아래 3가지 정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런 그 미래형 MR 응용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고 이거의 시스템 요구사항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그런 용도로, 복잡한 뭐 이런 그 쇼핑몰 같은 데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AR 글래스를 끼고 저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는 이런 뭐 MR 기반 사람 인식 응용, 뭐 약간은 많이 흔히 얘기되고 있는 응용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시스템을 하나 디자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조금 다중 DNN과 렌더링을 동시에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을 해야 될 때 이거를 자원 한정적인 모바일 GPU에서 어떻게 스케줄링을 잘 해줘야 될지, 이런 일반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을 하나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플랫폼이 지금 모바일과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 이런 센서 데이터에다가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야 되는 이런 워크로드를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에 잘 오프로딩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나 수행을 해서 세 논문 다 모바일 컴퓨팅 분야의 탑 컨퍼런스 또는 저널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좀 시간 제한상 이 앞에 2가지 정도만, 앞에 이 2가지 일, 최근에 ACM 모비컴이라는 모바일 컴퓨팅 분야 국제학술 대회에 출판된 이 2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제목은 이글아이 웨어러블 카메라 based person identification in crowded urban spaces라는 논문입니다.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이런 AR 글래스를 끼고 목표 사람을 찾는 뭐 이런 응용 시스템을 제가 디자인한 거고요. 이거는 제 지도 교수님이신 지금 현재 지도 교수님이신 이영기 교수님, 그리고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시자 지금 이제 삼성에 가 계신 최상현 교수님과 같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되게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찰이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범인을 찾아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유치원 강사가 이런 유치원 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네, 소풍을 나갔을 때 개별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은 씬 안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런 거를 위한 MR 응용이 필요하냐라는 걸 저희가 한번 네, 확인을 해보려고 실제 사람들한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복잡한 뭐 지하철에 사람이 굉장히 빼곡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이 안에서 사람을 찾아보라라고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을 이 장면 안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뭐 이런 간단한 유저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네, 요게 제가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한 분께 부탁을 드렸을 텐데 지금 온라인이라 그러지 못하는데, 네, 찾아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거를 찾아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잘 못 찾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장면 안에 굉장히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 그리고 얼굴들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저 사람이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다라는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정량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대학원생 한 25명 정도한테 한 15장 정도의 이미지, 그걸 이제 씬 안에 얼마나 얼굴들이 작고 크라우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세 단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었을 때 뭐 사실 저 씬 안에서 이미지를 타겟 대상을 찾는 그 시간은 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씬 안에 얼굴이 얼마나 많냐 그게 일단 하나의 영향을 주고 두 번째는 이 찾는 사람이 내가 아는 얼굴이냐 모르는 얼굴이냐도 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지하철 안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를 찾는 것보다 뭐 처음 만난 소개팅 대상 사진으로만 본 소개팅 대상을 찾는 뭐 이런 것들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사람의 얼굴을 찾으려면 찾는 시간이 한 16초, 길게는 뭐 30초 이렇게 걸리는 걸 확인했었고 그렇게 찾는 정확도도 굉장히 한 75%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20, 30대 굉장히 젊은 대학생들도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사람을 찾다 보면 굉장히 이런 코그니티브 오버로드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확인했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AR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이글아이라는 AR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복잡한 도심 공간을 이렇게 뭐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쭉 스캔을 한다든지 AR 글래스를 끼고 딱 보면 딥러닝 기반의 이런 얼굴 인식 모델을 돌려가지고 실시간으로 요 찾고 싶은 대상이 어디 있는지 찍어주는 이런 응용입니다. 요거를 위한 핵심 챌린지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도심 공간에서 찍은 굉장히 작은 얼굴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할까에 대한 챌린지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이런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굉장히 고화질 이미지의 DNN들을 굉장히 여러 번 돌려야 되는데 이걸 자원 한정적인 모바일 기기에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을지 레이턴시에 대한 챌린지가 또 있습니다. 각 챌린지를 저희가 한번 풀려고 했는데 한번 풀어봤는데 챌린지별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얼굴들을 이렇게 굉장히 멀리서 찍으면 얼굴이 굉장히 좀 화질이 떨어지고 정확한 인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최신 그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그냥 뭐 112 x 112짜리 굉장히 큰 얼굴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반면에 이런 화질을 뭐 8배 줄여가지고 14 x 14로 이렇게 줄이면 인식이 굉장히 잘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저희가 그냥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에서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얼굴 화질이 충분할 때는 그 아이덴티티별로 이렇게 피처들이 잘 나눠져 있는 반면에 화질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서 결정 경계가 굉장히 흐려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흔히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영상을 쫙 확대하더니 그 화질이 쫙 깨끗해져가지고 굉장히 저화질 얼굴에서 고화질 얼굴이 나오는 뭐 이런 것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왜 그냥 적용하면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딥러닝 기반으로 이렇게 얼굴의 화질을 개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슈퍼 레졸루션 초해상도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겐이라고 하는 특수한 DNN 종류를 가지고 하는 일들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런 네트워크들이 뭔지는 정확히
시간 관계상 좀 건너뛰겠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저화질 얼굴들이 주어졌을 때 이런 스테레오 아트 모델들을 한번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꽤 그럴듯한 얼굴을 재구성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딥러닝 기반의 얼굴 그 화질을 개선하는 모델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되게 그럴듯한 얼굴을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나머지 실제 그 요 아이덴티티, 요 사람의 그 신원 정보를 정확히 복원하면서, 정확히 유지하면서 얼굴을 복원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저화질 얼굴은 사실은 어, 이런 늙은 여인의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신 요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 보면 되게 젊은 남자로 리컨스트럭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정확한 얼굴 인식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한계를 좀 개선을 하려고 아이덴티티 클래리피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얼굴의 화질을 개선하면서 그 원본 찾고자 하는 대상의 이 정확한 인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피처들을 잘 유지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나 설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네, 네트워크 구조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저화질 얼굴을 고화질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냥 재구성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눈, 코, 입의 위치를 먼저 좀 예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재구성을 하고, 또 재구성된 얼굴이 실제 저 정답 얼굴과 피처가 좀 비슷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네, 그걸 강제하기 위한 로스 펑션과 그리고 기존 겐처럼 되게 사실적인 고화질 얼굴을 재구성하는 이런 로스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I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이제 정확도가 꽤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요 타겟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찾는 보통 대상들을 보통 이런 그 저화질 얼굴 인식이 왜 어려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어, 보통 얼굴 인식이라는 게 같은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의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성능과 서로 다른 두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게 다른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두 가지 정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그 얼굴의 화질이 떨어짐에 따라서 요거는 그 딥러닝 모델이 학습한 얼굴의 피처 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어,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얼굴의 화질이 떨어지면 그 둘의 사이에 그 피처 거리가 원래는 되게 가까워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져서 정확한 인식이 어렵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화질 얼굴 인식을 잘 하려면 결국 같은 두 얼굴이 들어왔을 때, 같은 사람의 저화질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의 핵심 접근은 아이덴티티 스페시픽 파인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누구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면 그 아이의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예상할 수 있고, 범죄자들이 네, 범죄자를 찾는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얼굴을 DB에서 여러 장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레퍼런스 포토를 기반으로 이런 그 ICN을 그 타겟에 좀 약간 바이어스를 시켜가지고 오버피팅을 시키면 이렇게 저 트루 포지티브를 좀 더 늘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챌린지였고요. 두 번째는 레이턴시에 관련된 얘기인데, 보시면은 복잡한 도심 공간에서 얼굴을 인식하려면 먼저 고화질 씬에 대해서 페이스 디텍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굴들을 다 찾고, 개별 얼굴들마다 화질을 개선을 시키고 얼굴 인식을 해야 되는 일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최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최신 스마트폰에서 실험을 해봐도 개별 DNN들이 다 이렇게 수백 밀리세컨드가 걸리고, 한 30개의 얼굴을 처리하려면 레이턴시가 10초 이상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 성능에 굉장히 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최적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요거에 이제 저희가 그래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컨텐트 어댑티브 패럴렐 엑세큐션이라는 테크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큰 틀에서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어떤 되게 복잡한 씬이 주어지면 먼저 얼굴이 없을 법한 이런 배경 영역들을 좀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 페이스 딕션을 돌리고요. 페이스 딕션을 돌리고 났을 때 이런 개별 얼굴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 얼굴들이 어떻게 지금 캡처가 됐냐에 따라서 얼굴 인식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얼마나 무거운 딥러닝 모델을 돌려야 이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거를 되게 적응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적용하는 이런 기술을 저희가 또 개발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런 고화질 씬 분석을 할 때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필요가 없이 부분에서 얼굴을 찾는 건 굉장히 독립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바일과 클라우드에서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병렬 처리를 잘하는 이런 테크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세부 기술들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이렇게 고화질 씬에서 얼굴을 매번 다 돌리려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얼굴이 없을 만한 영역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얼굴 실제 페이스 섹션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백그라운드 영역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지 안에서 엣지를 찾으면 보통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몰려있는 영역에서 이런 엣지 인텐시티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엣지 인텐시티가 굉장히 낮은 그런 데를 제거를 하면은 페이스 섹션을 전체 씬에 다 돌리지 않고 얼굴이 있는 영역에만 돌리면 되겠다. 약간 뭐 이런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을 이 개별 찍힌 그 양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컴플렉시티의 딥러닝 모델 연산을 적용을 하는 건데, 요거의 뭐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굉장히 고화질로 찍힌 얼굴들은 굉장히 쉬운, 굉장히 가벼운 네트워크로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저화질로 굉장히 멀리 있는 이런 얼굴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제가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반면에 요 어려운 얼굴을 처리하기 위한 굉장히 무거운 모델을 이렇게 쉬운 얼굴에 처리하는 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화질과 얼굴이 그 찍힌 그런 각도에 따라서 모델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요 태스크를 처리할 때 요 고화질 이미지의 영역별로는 각각 다 독립적이라는 특성을 사용을 해서 모바일과 클라우드에서 이걸 파이프라이닝과 병렬 처리를 잘하는 뭐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뭐 그냥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이게 제가 지금 돌려야 될 DNN이 페이스 디텍션 모델이 하나가 있고, 얼굴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 하나, 그리고 얼굴 인식을 위해서 그 한 두 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 CPU, GPU,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GPU로 어떻게 매핑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어서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안에서 이런 엣지들이 없는 이런 영역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한 영역에서 얼굴을 디텍션을 하는 동안에 다음 이미지에서 다음 요 2번 블락에서 얼굴을 디텍트하는 동안 요 모바일 GPU와 다른 그 클라우드 자원에서는 이런 첫 번째 블락에서 탐지된 여러 얼굴들을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이닝과 병렬 처리를 동시에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여러 이기종 프로세서들을 활용하는 이런 기법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 다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 구조가 되는데, 먼저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걸 다 부분으로 나눠서 엣지가 없는 얼굴이 없을 것 같은 영역은 거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페이스 딕션을 돌린 다음에 개별 얼굴들을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잘 나눠서 처리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핵심 성능 평가 결과들을 몇 개만 소개를 드리면, 먼저 저희가 설계한 ICN이 실제로 얼마나 페이스 레코그니션 액큐러시를 향상시키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10장에서 30장 정도의 그 대상에 찾는 그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원래 14x14짜리 굉장히 저화질 얼굴은 인식을 굉장히 잘 못하는 반면에, 저희가 설계한 ICN을 가지고 모델을 설계하고, 그리고 찾는 대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을 오버피팅을 잘 시키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요 원본 얼굴과 굉장히 비슷한 얼굴이 재구성이 되고 정확도도 한 78% 정도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는데, 결국 저희가 제안한 이런 컨텐트 어댑티브 패럴렐 엑세큐션이라는 테크닉이 모바일과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프로세서들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들을 되게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것 대비 최대 한 9배 정도의 성능 이득을 얻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0초 정도 걸리던 레이턴시를 한 1초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다른 클라우드 오프로딩과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뭐 클라우드 오프로딩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화질 이미지를 그냥 로우 데이터로 다 이미지로 클라우드에 전송을 하면 굉장히 레이턴시가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이걸 JPEG으로 압축을 시키면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추가하고 개선 사항들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저희가 수행했던 이런 MR 기반의 얼굴 인식 응용을 위한 모바일 클라우드 협력적인 이런 시스템을 설계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내용은 조금 더 일반적인 이런 다중 DNN과 렌더링 연산을 요구하는 이런 MR 응용을 위해서 이런 다중 DNN과 렌더링 태스크 간의 모바일 GPU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지, 잘 스케줄링할지 그런 플랫폼을 설계한 논문입니다. 네, 역시 제 지도 교수님과 같이 일을 해서 이번 모비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예시로 지금 실험에 사용하는 응용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사용자가 간단히 이렇게 그 온라인 쇼핑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파들을 이미지를 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소파 이미지를 고르면 AR 클래스가 그걸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해서 방 안에 배치를 하고, 배치된 그 가구를 사용자가 손을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면은 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색깔도 바꿔보고 하면서 어떤 가구가 지금 나한테 가장 잘 맞나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응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딥러닝 모델이 한 4종류 정도가 돌아야 되고요. 요 씬 안에서 물체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이런 현실 공간 분석 DNN, 손 트래킹 DNN, 이런 그 가구의 색깔을 바꾸는 이런 DNN들을 돌려야 되고요. 이런 가상 물체들을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AR 글래스에서 자원 한정적인 AR 글래스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의 그 MR 요구사항의 핵심을 리캡을 하면, 다중 DNN과 렌더링 태스크를 자원 한정적인 모바일 기기, 특히 많이 쓰이는 이런 모바일 GPU에서 잘 스케줄링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지원을 단일 DNN 수행 위주로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중 DNN을 동시에 돌리면 GPU 경쟁이 일어나서 인퍼런스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렌더링 프레임 레이트에도 영향을 받아서 사용자의 사용자의 몰입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중 DNN을 다중 DNN과 렌더링 태스크를 어떻게 돌리기에 지금 이런 경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예시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핵심 문제는 지금 있는 이런 모바일 GPU 스케줄러들이 다 FIFO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3가지 정도의 DNN을 지금 돌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DNN을 돌리기 위해서는 CPU에서 먼저 약간 프리프로세싱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한다든지, 픽셀 값들을 노멀라이즈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DNN2가 프리프로세싱이 가장 먼저 끝나서 GPU로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나머지 요 DNN1이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끝내고 GPU 자원을 사용을 하려고 보면, 지금 모바일 GPU 스케줄러가 FIFO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GPU를 잡고 있는 DNN2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음 연산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DNN2가 끝난 시점에서야 DNN1이 이제 실제로 GPU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요거에 이제 사실은 하나 또 DNN에 굉장히 좀 특화적인 또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하는데, 보통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보통은 다 GPU에서 모든 그 딥러닝 모델 연산들을 다 수행을 하지만 몇몇 레이어 연산들이 GPU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이다 보니까 데스크탑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아직 좀 지원이 안 되거나, 혹은 모바일 GPU에서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레이어들이 있는 경우에는 CPU로 폴백이 돼서 다시 수행을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DNN1 같은 경우는 GPU에 대한 그 권한을 잃기 때문에 CPU에서 다시 도는 동안 이제 DNN3가 기다리고 있었다가 GPU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DNN1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GPU를 사용하려고 보면 또 이제 DNN3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DNN1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두 번의 경쟁을 겪어가지고 굉장히 레이턴시가 굉장히 많이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더 많은 DNN들이 있고 GPU에서 돌 수 없는 이런 연산들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모바일 GPU가 왜 FIFO냐, 굉장히 좀 똑똑한 스케줄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데스크탑에서는 그런 굉장히 똑똑한 스케줄링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GPU를 이렇게 여러 그
자원들을 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리는 이런 병렬 처리 기법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모바일 GPU에서는 구조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요. 또 그러면은 GPU는 딱 하나만 쓰되 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돌고 있던 태스크를 잠깐 인터럽트를 걸고 이 태스크가 그 GPU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라고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모바일 GPU가 굉장히 메모리 대역폭이 제한적이라서 이런 그 선점 스케줄링을 하려면 원래 돌고 있던 프로세스에 인터럽트를 걸고 그 중간 연산 결과를 딴 데 저장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 약간 이런 연산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시스템이 하임달이라는 플랫폼이고요. 이런 뭐 AR 그리고 MR 응용을 위한 모바일 GPU 스케줄링 조율 플랫폼입니다. 저희의 핵심 접근은 수도 프리엠션이라는 기법이고요. 프리엠션, 기존에 있는 이런 프리엠션 기반의 이런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높은 우선순위의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더 낮은 우선순위의 태스크를 잠깐 인터럽트를 걸고 GPU 자원을 먼저 사용하게 하는 이런 프리엠션 기법들을 효과는 사용을 하되 모바일 GPU에 굉장히 되게 적은 메모리 대역폭 사용량은 최소화하는 이런 기법을 수도 프리엠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를 언제 부를까에 대한 거에 있는데, 기존 프리엠션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얼마나 돌았나에 상관없이 그런 컨텍스트 스위치를 부르다 보니까 중간 결과를 매번 이렇게 다른 뭐 램에 저장을 했다가 가져와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메모리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의 수도 프리엠션 기법은 어떤 태스크의 어떤 시멘틱한 유닛이 딱 끝나서 이 결과는 무조건 어쨌든 저장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만 이런 그 컨텍스트 스위치를 불러서 추가적인 메모리 오버헤드가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러면 다중 DNN과 이런 렌더링 태스크들을 잘게 쪼개서 이런 시멘틱 유닛이라고 하는 잘게 쪼개서 그 시점들마다 컨텍스트 스위치를 부르는 이런 기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얼마나 잘게 쪼개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렌더링 태스크들은 보통 이제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 하는 시간들은 보통 뭐 화질이 아무리 커봤자 뭐 5에서 10ms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 반면 DNN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퍼런스 타임들이 이렇게 100에서 200ms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인퍼런스 타임이 FIFO 모바일 GPU 스케줄러를 한번 이렇게 길게 잡고 있으면 이 사이에는 이제 렌더링 연산이나 다른 GPU 연산들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 경쟁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 DNN들은 좀 쪼개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럼 DNN들을 어떻게 얼마나 잘게 쪼갤 수 있을 거고 어떻게 쪼갤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보통 DNN들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한 100에서 200ms 정도의 굉장히 큰 모델들이지만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수십 개의 굉장히 작은 레이어들을 쌓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각 레이어 단위로 이런 걸 자르게 되면 이제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작은 그런 시멘틱 유닛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한 90% 이하의 오퍼레이터들은 한 5ms 안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그 프리엠션이 일어나는 굉장히 인터벌을 굉장히 짧게 유지할 수 있다는 관찰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러면은 DNN들을 어떻게 잘 쪼갤 수 있을까에 대한 프로파일러 애널라이저가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럼 다 태스크를 잘 쪼갰을 때 실제로 모바일 GPU에서 어떻게 이걸 잘 수행할지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스케줄러, 이 두 가지로 저희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들은 이제 간단히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DNN들을 그러면 충분히 작은 단계로 쪼개서 이렇게 되게 파인 그레인 타임 쉐어링이 될 수 있도록 태스크를 쪼개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걸 언제 쪼갤까, 어떻게 쪼갤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GPU 같은 경우는 FIFO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연산이 올라가면 인퍼런스 타임은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런타임에서도 그 레이턴시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프라인에서 앱을 먼저 돌려봐도.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DNN을 쪼개도 되고, 반면에 이제 DNN을 그냥 너무 잘게 쪼개서 뭐 레이어 단위로 쪼개다 보면 매 레이어를 따로따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이 인퍼런스 레이턴시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잘 쪼개야 된다. 그런 최적화를 저희가 좀 다뤘고요. 그래서 뭐 렌더링 인터벌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딱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DNN을 쪼개는 그런 프로파일러를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쪼개진 이런 그 태스크들을 어떻게 실제로 잘 스케줄링 할 거냐에 대한 스케줄러가 또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저희의 기본 철학은 이제 렌더링 프레임 레이트가 사용자의 그 유저 경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렌더링은 무조건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하고, 그 사이마다 각 DNN들을 이제 어떻게 스케줄링을 할지 결정하는 이런 문제로 저희가 포뮬레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점마다 그러면 어떤 DNN 청크를 수행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를 좀 수식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결국 지금 레이턴시가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모델링하는 텀 하나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인퍼런스를 돌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새로 인퍼런스를 돌리고 있는 요 입력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각 DNN별로 트래킹을 해가지고 결국 레이턴시가 너무 늦춰지는 걸 또 방지하고, 그리고 씬의 컨텐트가 굉장히 마지막으로 돌렸을 때와 굉장히 DNN의 결과가 지금 달라질 여지가 많다, 이러면 더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 이런 그 유틸리티 펑션을 정의를 해서 저희가 스케줄링 문제를 포뮬레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케줄링 폴리시들을 저희가 포뮬레이트를 했는데, 이거는 논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실험 셋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뭐 LG V50 스마트폰에서 오픈CL 기반의 샤오미 메이스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 4개 앞에 말씀드린 요 쇼핑 시나리오에 대해 한 4가지 정도의 DNN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요 각 DNN별로 이렇게 몇 FPS 이상으로는 돌아라, 혹은 DNN 인프런스가 인큐가 되면 얼마나 빨리 이걸 처리해달라, 뭐 이런 응용 요구 사항들을 줬을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결국 렌더링 프레임 레이트 입장에서는 이런 저희가 렌더링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파티셔닝을 잘 해주기 때문에 기존 그냥 기본 그냥 렌더링과 다중 DNN이 그냥 GPU를 그냥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상황에 비해서 프레임 레이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의 스케줄러가 이런 응용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그 다중 DNN의 이런 태스크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스케줄링을 하기 때문에 응용의 그 요구 사항을 잘 만족을 시키고, 자원 경쟁도 많이 줄여서 인퍼런스 타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그 폴리시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최대한 여러 DNN들이 좀 태스크를 굉장히 공평하게 써라, 뭐 이런 폴리시를 정의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요 DNN은 우선순위가 정말 높으니까 이 DNN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처리해줘라 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폴리시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폴리시를 정의함에 따라서 스케줄러가 그걸 잘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요 그 구체적인 결과들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요 발표 자료도 그대로 올라가 있고, 네, 요 논문이나 요 발표 영상도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흔히 또 요거를 들으시면 많이 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왜 그러면 GPU에 대해서만 하냐? 요즘 이런 핸드폰에 MPU라든지 이런 그 DNN을 위한 특화된 가속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서도 뭐 잘 쓸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도 이런 걸 구현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이런 그 스케줄러나 프로파일러 기능들이 결국 딥러닝 모델 인퍼런스를 한 번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별로 수행하는 이런 기능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떠오르고 있는 이런 MPU 같은 가속기에서도 이런 프리엠션 기반의 어떤 인터럽트를 걸어서 기존에 돌고 있던 거를 잠깐 멈추고 다른 걸 수행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가지고, 저희가 설계한 이런 수도 프리엠션 기반 스케줄링 기법들이 계속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좀 한번 네, 저희의 생각을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저희가 두 번째 이런 MR 응용에서 다중 DNN과 렌더링 태스크들을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지를 스케줄링 플랫폼을 설계한 하임달이라는 두 번째 시스템이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그 세미나를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떠오르고 있는 이런 MR 응용들이 굉장히 다수의 DNN과 렌더링 연산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원 한정적인 모바일 기기에서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워크로드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뭐 MR 플랫폼이라든지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고, 특히 이런 현재 모바일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단일 DNN을 돌리는 데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다중 DNN과 렌더링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MR 응용 시스템을 하나 설계를 해보면서 응용 요구사항도 구체화를 해보고 미래형 이런 스케줄링 플랫폼도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일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속 저희의 일들을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저희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더 창의적인 이런 혁신적인 MR 응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런 응용 요구 사항들을 좀 더 구체화해 보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보통 다 이런 2D 뭐 카메라 기반의 이런 응용만 생각을 좀 다루고 있었는데, 뭐 오디오라든지 뭐 3D 비전 같은 다양한 미디어로도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뭐 OS 레이어나 뭐 하드웨어와 같은 통합 최적화라든지, 이런 실제로 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히 뭐 이런 그런 DNN 연산 결과들과 사용자들의 그런 이해를 돕는 뭐 휴먼 AI 인터랙션 분야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그냥 간단히 뭐 키워드들만 소개를 드리면, 이런 저희가 설계한 이런 다중 DNN과 렌더링의 스케줄링 플랫폼을 떠오르고 있는 NPU라든지 TPU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한 가지 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이런 다중 DNN과 렌더링 태스크를 모바일 기기에서 돌리면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그런 것들을 좀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딥러닝 기반의 이런 MR 응용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해야 굉장히 좀 몰입도 높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제 연구 결과들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네, 혹시 뭐 또 같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얘기할 거리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JPEG 이미지로 클라우드에 보내 처리하는 경우 애큐러시가 크게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같게 보이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네, 예리한 질문이시고요.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로 좀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있는 이런 이미지나 비디오 압축들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연구가 되어 와가지고 성능이 많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의 눈에 굉장히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압축이 굉장히 많이 돼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딥러닝 모델 입장에서는 그 딥러닝 모델들이 보통 학습할 때는 이런 JPEG 이런 압축들을 잘 고려하고 있지도 않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압축의 요소들이 딥러닝 모델이 그 학습된 이런 환경들이랑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요인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하나 소개드리지 못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미지 초해상, 그러니까 뭐 저화질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화질을 굉장히 높이는 화질을 돌려보내주는 뭐 이런 응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이미지의 그런 그 저화질 성분들을 잘 받아가지고 고화질 성분들을 딥러닝으로 잘 재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인데, 이런 JPEG이나 H264 같은 그 압축 기법들이 보통 사람의 눈이 이미지 안에 있는 이런 저화질 성분들에 좀 더 민감하고 고화질 성분들에는 조금 덜 민감하다, 이런 그 관찰에서 출발해가지고 고화질 성분들 위주로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많이 압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입장에서는 고화질 성분들이 많을수록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데, 고화질 성분을 다 없앤 상태로 주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요. 그래서 뭐 이런 그 JPEG 압축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딥러닝 모델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그럼 이런 압축 기법들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덜 떨어뜨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이제 JPEG 말고 무선실 압축인 PNG를 사용하면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PNG는 무선실이기 때문에 다시 그쪽에서 받는 쪽에서 복구를 하고 나면 원본 이미지를 똑같이 복구하고 갈 수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선실 압축이다 보니까 압축률이 좀 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냥 몇 가지 좀 샘플을 돌려보면 PNG는 보통 한 두세 배 정도의 압축률을 보여주고,
JPEG 같은 경우는 뭐 10배, 20배 이렇게까지 압축률을 늘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PNG로는 압축을 충분히 많이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로우 이미지보다는 당연히 그 PNG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그, 그 압축과 그 다시 푸는 이런 과정을 다시 잘 최적화를 하면은 아마 이득이 좀 더 있을 텐데 그래도 압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압축한 이미지를 그럼 다시 압축을 풀어서 네, 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JPEG 압축을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손실된 정보가 그 있는 상태로 DNN을 돌리면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23페이지에서 그 시각화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질문 주셨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 요게 그 최신 네트워크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피처는 아니고요. 그 네트워크의 그냥 가장 마지막에 보통 그 베이스 임베딩이라고 하는 그 베이스 피처 벡터를 뽑을 때 그거를 보통은 원래는 최신 모델들이 뭐 512차원짜리 벡터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저희가 2차원으로 줄여가지고 시각화를 위해서 2차원으로 줄여가지고 약간 그냥 토이 이그젬플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원짜리 피처 벡터를 가지고 총 8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학습된 모델이 각 아이덴티티별로 뽑은 그 피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런 양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소개드린 첫 번째 연구가 지금 되게 그냥 다 이미지 한 장을 잘 처리하는 이런 데로 되게 저희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실제 카메라 들어오는 영상을 처리하는 이런 데로 가면 이제 더 어렵지 않겠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네, 굉장히 네, 통찰력 있는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이게 그냥 사진 한 장 딱 찍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자를 그 도심 공간을 훑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처리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카메라의 영상을 30fps로 다 처리하려면 지금 저희 수준이 뭐 물론 한 10초 걸리던 기존 기술을 1초로 좀 줄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30fps까지 가기에는 좀 굉장히 많은 최적화가 더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후속 연구도 좀 기획을 해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이디어는 꼭 이런 것들을 30fps로 사실 다 돌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연속적인 그 프레임들 사이에서 굉장히 겹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꼭 모든 그 이미지를 다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재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연산을 다시 돌리지 않고 재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사용자가 이렇게 너무 고개를 빨리 돌리냐 뭐 적게 돌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그 겹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그런 거에 따라 좀 적응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려는 게 한 가지 미래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같이 들어오면 보통 화질을 높일 때도 그 연속적인 그 비디오에 대한 비디오 정보가 있으면 화질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딥러닝 학회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카메라 위주의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좀 렌더링 태스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DNN을 어떻게 좀 잘 돌릴까 요거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렌더링은 그냥 카메라 프레임 들어온 걸 그냥 실시간으로 잘 뿌려주는 걸 어떻게 끊김없이 잘할까 이런 데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TOF 카메라라든지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직은 근데 이런 센서들을 좀 개발용으로 쉽게 쓸 수 있게 좀 잘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살짝 좀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3D 관련 뭐 미디어 뭐 렌더링이라든지 3D 관련 미디어 일들도 한번 해볼 수 있고 훨씬 더 폭넓은 그런 MR 응용들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세미나 해본 게 처음이라 가지고 사실 되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시간도 살짝 좀 초과되고 그럴 것 같은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다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 발표 영상이나 자료들이 다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요 논문들을 학회에서 발표한 것도 다 유튜브 영상에 업로드가 돼 있고 제 홈페이지에 그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혹시 조금 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제 앞으로 연구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